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펜트하우스 주차장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강지훈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이자 글로벌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회장이었다.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정장 손목에서 빛나는 파텍 필립 시계, 그리고 그의 모든 움직임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적인 아우라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집 안으로 들어서면 화려한 외관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펼쳐졌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실내는 극도로 미니멀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에 각을 잡고 서 있는 군대의 막사처럼. 그것은 그의 과거를 보여주는 흔적이기도 했다. 부와 명예를 거머쥐기 전 그는 국가의 그림자 속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던 특수부대 요원이었다. 목숨을 건 작전 속에서 단련된 강철 같은 의지와 날카로운 통찰력은 이제 그를 비즈니스 세계의 정점으로 이끌었지만 그의 본질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회장님, 들어오셨습니까? 집사 김비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넥타이를 풀었다. 아이들은 민준 도련님과 서준 도련님 각자 방에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다. 그래, 별일은 없었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상담교사가 잠시 면담을 요청하고 싶다고. 지웅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무슨 일인데?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교우 관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우는 더 묻지 않았다. 짐작가는 바가 있었다. 아내를 잃은 지 5년, 그는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제공했고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다. 부유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점점 오만해지고 있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 듯한 태도, 자신들보다 못한 환경의 친구들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조용히 울렸다. 발신인은 어머니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내 아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일은 바쁘고 식사는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냐? 늘 똑같죠. 걱정 마세요. 걱정이 안 되게 생겼니? 그 넓은 집에서 남자 셋이 사는 꼴이. 내가 더는 못 보겠다. 그래서 말인데 너 주말에 시간 좀 내야겠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죽은 내 처가 벌써 5년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살 거냐? 애들한테도 엄마가 필요해. 네가 그걸 모른단 말이냐? 민준이랑 서준이는 제가 잘 돌보고 있습니다. 내가 남자지 여자냐? 네가 아무리 잘해도 엄마의 빈자리는 채울 수 없는 법이야. 그리고 애들 문제 너도 알고 있지. 점점 애들이 거만해지고 있다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린다. 다 내 탓이야. 네가 너무 바빠서 애들 인성교육에 소홀한 탓이라고.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책에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시그너스 호텔 레스토랑이다. 딱 한 번만 만나봐. 얌전하고 교양 있는 집안의 규수야. 너나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줄 거다. 이건 명령이다, 강지훈.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지훈은 잠시 동안 폰을 든 채 움직이지 않았다. 선자리.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는 사랑으로 아내를 만났고 그녀 외에 다른 사람을 마음에 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하지만 아들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어머니의 말은 그의 심장을 찔렀다. 정말 어쩌면 아이들을 위해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나가는 자리지만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었다. 이것은 오만한 두 아들에게 값진 교훈을 줄 절호의 기회이자 상대방의 진정한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었다.
그는 두 아들의 방으로 향했다. 첫째 민주는 17 헤드폰을 낀 채 컴퓨터 게임에 몰두해 있었다. 둘째 서준은 15 조용히 책상에 앉아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두 아들은 외모는 그를 닮았지만 눈빛에서는 벌써부터 세상을 다 아는 듯한 조숙함과 오만함이 묻어났다. 민준아, 서준아, 잠시 할 얘기가 있다. 지훈의 낮은 목소리에 두 아들은 마지못해 하던 일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나랑 같이 갈 곳이 있다. 민준이 귀찮다는 듯이 물었다. 어딘데요? 또 무슨 비즈니스 파티 같은 거예요? 재미없는데. 아니다. 맞선 자리다. 맞선이요. 두 아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가요. 그래, 할머니 성화에 못 이겨서 나가는 거다. 하지만 그냥 가진 않을 거다. 너희 둘도 같이 간다. 단 조건이 있다. 지훈은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명품 옷과 최신 전자기기로 가득 찬 방. 그는 아들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 나는 가난한 경호원 행세를 할 거다. 이름은 박현수. 너희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내가 어렵게 키우고 있는 동생들이다. 민준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경호원이요. 우리가 동생 왜 그런 미친 짓을 해야 하는데요? 미친 짓이라. 그래, 너희에게는 그렇게 보이겠지. 민준아, 지난주에 네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에게 네가 평생 벌어도 내가 신은 신발 하나 못 산다고 말했다면서.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서준이, 너는 급식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실수로 국을 조금 엎지르자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들었다. 맞나?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은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이룬 것 위에서 너희는 그저 편안하게 누리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너희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법부터 배웠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똑똑히 보여주려는 거다. 돈과 지위라는 껍데기를 벗겨냈을 때 세상이 너희를 그리고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그 본성을 직접 확인해 볼 거다. 그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두 아들은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토요일 저녁, 강지훈과 그의 두 아들은 완벽하게 변신해 있었다. 지훈은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 대신 오래되어 살짝 빛이 바랜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손목에는 값싼 디지털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두 아들 역시 브랜드 로고 하나 없는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그들이 평소에 타던 마이바흐 대신 지훈은 차고 구석에 있던 낡은 국산 세단을 직접 운전했다. 시그너스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 발렛 파킹 직원은 그들의 차를 보고는 잠시 머뭇거리다. 마지못해 차를 받아들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그들의 수수한 옷차림은 유독 눈에 띄었다. 사람들의 힐끗거리는 시선 속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고 서준은 어색함에 고개를 숙였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지배인은 예약자 명단을 확인하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예약은 분명 강지훈 회장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눈앞의 남자는 아무리 봐도 그럴 위인으로 보이지 않았다. 예약하신 강지훈님 맞으십니까? 그 예약은 제 상사분께서 해주신 겁니다. 저는 박현수라고 합니다. 지훈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지배인은 미심쩍은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일단 그들을 예약된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레스토랑 안에 모든 사람들은 최고급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세 사람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이방인 같았다. 약속 시간인 7시가 지났지만 상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개오빠요, 아버지. 이런 꼴로 나왔으니 상대방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분명 늦게 와서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려는 속셈일 거예요. 지우는 아들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것 또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교훈 중 하나다. 그는 조용히 아들들을 지켜보았다. 처음 겪는 냉대와 무시에 당황하고 분해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그가 의도했던 것이었다. 7시 20분.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지우는 그녀가 맞선 상대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머니가 설명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화려하게 치장했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그녀는 단정하고 심플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값비싼 보석 대신 작은 진주 귀걸이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앞에 서서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동생 서아가 오는 길에 차가 많이 막힌다고 해서요. 곧 도착할 겁니다. 지우는 순간 의아했다. 동생, 저는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박현수 씨와 만나기로 한 한서아의 언니예요. 그녀는 자신을 한서연이라고 소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다. 지우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맞선 상대가 아니라 그녀의 언니였다. 한서연은 지훈뿐만 아니라 그의 양옆에 앉아있는 민중과 서준에게도 시선을 돌리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쪽은 동생분들이시죠. 안녕하세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먼저 눈길을 주는 사람은 드물었다. 더군다나 그들이 누가 봐도 부유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서연의 미소에는 어떠한 계산이나 편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순수한 호의와 따뜻함이 느껴졌다. 민준과 서준은 뜻밖의 인사에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늘 어른들의 세계에서 장식품처럼 취급받던 그들이었기에 서연의 이런 태도는 낯설면서도 신선했다. 기다리시는 동안 불편하셨죠? 제가 주문이라도 먼저 도와드릴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그녀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꾸미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상대의 눈빛만 봐도 그 속내를 꿰뚫어 보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그가 오늘 만나리라 예상했던 부류의 사람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동생분 대신 언니께서 직접 나오신 걸 보니 자매 사이가 아주 돈독한가 봅니다. 지훈이 시험하듯 물었다. 서연은 살짝 쓴 웃음을 지었다. 서아가 아직 좀 철이 없어서요. 혹시라도 현수 씨께 신뢰를 범할까봐 걱정이 돼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동생에 대한 애정과 함께 솔직함이 묻어 있었다. 자신의 가족의 단점을 감추려 하지도 과장되게 포장하려 하지도 않았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대화를 이어갔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 요즘 젊은이들의 관심사 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대화는 막힘없이 흘러갔다. 서연은 그의 어떤 말에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고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유치원 교사라고 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그녀의 얼굴에서는 자부심이 빛났다. 민준과 서준도 어느새 경계를 풀고 대화에 끼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서연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교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해주고 그들의 관심사를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이자 녀석들의 표정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1시간 가까이 지났을까. 레스토랑의 화려한 분위기와 주변의 소음이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마치 그들 네 사람만 존재하는 작은 섬이 만들어진 것 같았다. 지우는 자신이 오늘 이곳에 왜 왔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잠시 잊고 있었다. 그는
그저 눈앞의 여자와 대화하는 이 시간이 즐거웠다. 그때였다.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동생에게서 온 전화였다. 아우, 소아야. 어디니? 뭐라고?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각났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서연의 표정이 당황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잠시 통화를 하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들었다. 정말 뭐라고 사과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민준의 입에서 거봐요,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작은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지훈의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교차했다. 계획대로라면 그는 이 무례한 상황에 대해 분노하거나 혹은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며 아들들에게 교훈을 설파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채운 것은 안도감이었다. 맞선 상대가 오지 않아서, 그래서 눈앞에 이 여자 한소연과 조금 더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을 가난한 경호원 박현수라고 믿고 있는 이 여자 앞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낯선 설렘과 기대를 느끼고 있었다. 오늘 이 만남은 분명 잘못된 만남으로 시작되었지만 어쩌면 이것이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끝내는 대신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고 싶어졌다. 한서연의 얼굴에 당혹감과 미안함이 역력했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이렇게 무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셨는데.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 불만스럽게 투덜대던 민준조차 입을 다물었다. 지우는 예상했던 시나리오였지만 눈앞의 여자에게서는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이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무례하고 속물적인 여자를 만나 감정을 소모하는 대신 한서연이라는 예상치 못한 인물을 알게 된 것이 훨씬 큰 수확이었다. 지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괜찮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니 어쩔 수 없죠.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의 차분한 태도에 서연은 오히려 더 미안해했다. 그녀가 어색하게 서서 망설이고 있을 때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괜찮으시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저희와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냥 돌아가기엔 좀 이른 시간이고 동생들도 배가 많이 고픈 모양입니다. 지훈의 시선이 두 아들에게 향했다. 아이들은 그제야 정말 배가 고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동생의 잘못으로 빚어진 이 불편한 자리에 자신이 끼어도 될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지훈의 진중한 눈빛과 아이들의 순수한 표정에 그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제가 그래도 될까요? 폐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폐라니요. 오히려 저희가 영광입니다. 지훈이 자리를 권하자 서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지훈이 아이들에게 메뉴를 골라보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고 서연은 그런 그의 배려에 조금씩 긴장을 풀었다. 그런데 그들이 막 메뉴를 주문하려던 순간이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등장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누가 봐도 나 부잣집 딸이오 하고 광고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레스토랑을 훑어보더니 이내 창가에 앉은 그들을 발견하고는 높은 구두 소리를 또각거리며 다가왔다. 바로 한서아였다. 어머 언니, 여기 있었네. 미안. 갑자기 잡혔던 중요한 약속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얼굴이라도 비추러 왔지. 서아는 변명인지 생색인지 모를 말을 늘어놓으며 자연스럽게 서연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명품 가방을 툭 던져놓고는
그제야 맞은편에 앉은 남자와 아이들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래서 이쪽이 오늘 내 맞선 상대. 그녀는 박현수라고 적힌 이름표라도 확인하려는 듯 지훈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녀의 시선은 지훈의 낡은 정장과 값싼 시계에 잠시 머물렀다가 옆에 앉은 아이들의 수수한 옷차림으로 옮겨갔다. 서연이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나섰다. 서아야, 이쪽은 박현수 씨, 그리고 동생분들이셔. 인사드려. 아내 한서아입니다. 서아는 건성으로 인사하며 지훈에게 손끝만 까딱 보였다. 아이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남자를 만나라고 엄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경호원 월급이나 제대로 받을까? 집은 있고 차는 식사가 시작되자 두 자매의 극명한 차이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서아는 포크와 나이프를 까다롭게 놀리며 음식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 호텔 레스토랑도 이제 한물 갔나 봐. 스테이크가 왜 이 모양이야? 지난주에 청담동에서 먹었던 건 입에서 살살 녹던데. 그녀의 대화 주제는 온통 자신과 돈에 관한 것뿐이었다. 새로 산 명품 가방 이야기, 다음 주에 떠날 유럽 여행 계획 재벌 3세 친구들과 어울렸던 파티 이야기까지. 그러면서 그녀는 끊임없이 지훈의 배경을 떠보았다. 현수 씨는 경호원이라고 하셨죠. 그럼 위험한 일도 많겠네요. 보수는 좀 괜찮아요. 이 정도 호텔에서 식사하려면 한 달 월급은 꼬박 모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지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매웠고 살 만큼은 법니다. 어머, 그래요? 요즘 세상에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차는 있어요. 집은 작아. 동생들도 둘이나 키우려면 빠듯하겠네요.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포크를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아저씨가 돈을 얼마를 벌든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하세요? 어머, 꼬마애가 말대꾸하는 것 좀 봐.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야. 서아가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서연이 나섰다. 서아야, 그만해. 현수 씨께 실례잖니. 그리고 민주나 서주나 학교 생활은 재밌니? 요즘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뭐야? 서연은 필사적으로 화제를 돌리려 애썼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질문하며 대화를 이끌었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굳어있던 아이들의 표정도 조금씩 풀렸다. 지우는 말없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아들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현실의 완벽한 재현이었다. 돈과 지위라는 껍데기를 벗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노골적으로 변하는가. 한서아는 그가 예상했던 전형적인 속물이었고 그녀의 무례함은 오히려 그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근처 테이블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술에 취한 듯 보이는 젊은 남자가 여자 종업원의 팔을 붙들고 희롱하고 있었다. 아이, 아가씨, 인상 쓰지 말고 나랑 한잔하자. 내가 누구 아들인 줄 알아. 최강건설 최태석 회장이. 우리 아버지야. 너 오늘 나랑 놀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최태석.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지훈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최태석은 글로벌 넥서스에 호시탐탐 노리는 경쟁사 회장이자 과거 지훈의 아내와도 악연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저 남자는 그의 망나니 아들 최진우가 분명했다. 최진우는 종업원을 놓아주지 않고 더욱 질척거렸다. 레스토랑 지배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그는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서 소리를 질렀다. 이것들 안 비켜 내가 여기서 쓰는 돈이 얼만데 고작 종업원 하나 데리고 놀겠다는 걸 방해해.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다가 균형을 잃고 그만 지훈의 테이블 쪽으로 넘어졌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그대로 기울어지며
붉은 와인이 서연의 하얀 원피스 위로 쏟아졌다. 여머, 서연이 놀라 비명을 질렀다. 옷이 젖는 것보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더 놀란 듯했다. 최진우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고도 사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아, 재수 없게. 비켜 서 있으랬잖아. 어차피 싸구려 옷 같은데 얼마나 해 내가 물어주면 될 거 아냐. 그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에 서연은 물론 서아조차 얼굴이 굳어졌다. 그 누구도 반응하기 전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위압적이었다. 그는 특수부대 시절 몸에 밴 군더더기 없이 절제된 동작으로 최진우와 서연 사이를 막아섰다. 그는 먼저 서연의 상태를 살폈다. 괜찮습니까?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그제야 최진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이번개 사과해. 최진우는 술기운에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콧방귀를 뀌이었다. 뭐 내가 왜?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경호원 나부랭이 같은 게. 썩 비키지 못해 우리 아빠한테 말해서 너 같은 놈은 그냥. 그가 지훈을 밀치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그의 손을 가볍게 피하며 번개 같은 속도로 그의 손목을 잡아챘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손목을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지훈은 정확하게 그의 급소를 눌렀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최진우의 얼굴이 고통으로 하얗게 질렸다. 다시 말하지. 사과하라고 했다. 지훈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전장에서 적을 마주한 전사의 살기마저 느껴졌다. 그 압도적인 기세에 최진우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우는 고통과 공포에 질려 다급하게 사과를 내뱉었다. 지훈이 그제야 그의 손목을 놓아주자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는 복수하겠다는 듯한 눈빛으로 지훈을 노려보며 친구들과 함께 허둥지둥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다. 소란이 끝나자 레스토랑 지배인이 달려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하지만 테이블의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서아는 생각지도 못한 폭력적인 상황에 질렸다는 듯 가방을 챙기며 투덜거렸다. 아, 진짜 재수없어. 기분 다 망쳤네. 언니, 나 먼저 갈래. 그녀는 동생이 와인에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듯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테이블에는 다시 네 사람만 남았다. 지훈의 두 아들은 경외감 어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늘 비즈니스맨으로만 보였던 아버지에게서 그런 압도적인 힘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한서연. 그녀는 충격과 감사 그리고 강렬한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 그가 보여준 모습은 결코 평범한 가난한 경호원의 것이 아니었다.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제압하는 기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서늘한 카리스마까지. 박현수라는 이 남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깊고 위험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라는 의심의 씨앗이 깊게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엉망이 된 저녁 식사 자리를 뒤로하고 지훈은 자신의 낡은 세단으로 서연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고집했다. 서연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아이들까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통에 결국 그의 채 오를 수밖에 없었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이 흘러나왔지만 그들의 어색함을 녹이기엔 역부족이었다. 한참을 달리던 차 안에서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현수 씨. 그리고 죄송하고요. 저 때문에 괜한 일에 휘말리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런 무례한 사람은 어딜 가나 있기 마련이니까요. 지훈이 덤덤하게 대답하며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마음속에 계속 맴돌던 질문을 꺼냈다. 아까 레스토랑에서요.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혹시 전문적으로 무술 같은 걸 배우셨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경외감에 가까웠다. 지우는 백미러로 그녀의 얼굴을 힐끗 보았다. 그녀의 눈은 진지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꺼냈다. 경호원이란 직업이 원래 이런저런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몇 가지 기술일 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축소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은 서연의 의심을 완전히 해소해주지 못했다. 그녀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몸에 밴 거의 본능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차가 그녀의 집 앞 골목에 멈춰 섰다. 서연은 차에서 내리기 전 다시 한번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요. 제가 맛있는 거라도 한번 사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이들도 좋아할 겁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서연은 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다. 지우는 그녀의 모습이 골목 안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돌아보며 지었던 그 알 수 없는 표정.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그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최강건설의 회장실은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최태석은 보고를 받고 있는 내내 얼굴의 근육을 꿈틀거렸다. 그의 앞에는 아들 최진우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래서 고작 경호원 나부랭이 하나한테 내 아들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 이 말이냐. 최태석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그의 분노는 아들이 다친 것 때문이 아니었다. 최태석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아, 아버지. 그 자식 보통 놈이 아니었어요. 눈빛이 꼭 사람이라도 죽여 본 놈 같았다니까요. 시끄러워.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다. 김 실장. 최태석이 소리치자 옆에 서 있던 비서가 허리를 숙였다. 예, 회장님. 당장 그놈이 누군지 알아내. 이름이 박현수라고 했나. 서울 바닥에서 경호원 일하는 놈들. 명단 전부 뒤져서라도 찾아내.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이 바닥에서 다시는 발 못 붙이게 만들어 버릴 테다. 최태석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하찮은 경호원 하나쯤 짓밟아버리는 것은 그에게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다음날 서연은 자신이 일하는 꿈나무 유치원으로 향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이들 역시 그녀를 엄마처럼 따랐다. 하지만 오늘 유치원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원장실에 불려간 교사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선생님들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지금의 3배로 올려달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만약 그 돈을 내지 못하면 당장 다음 달에 방을 빼라고 합니다. 내세봐요. 그게 말이나 돼요. 젊은 교사 한 명이 놀라 소리쳤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교묘하게 계약서를 이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땅을 노리고 있는 건설사가 뒤에서 압력을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헐값에 유치원을 넘기라고 협박해왔거든요.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곳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곳이었다. 교사들은 망연자실했다. 당장 다음 달에 유치원이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모두를 덮쳤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곳은 그녀의 직장이기 이전에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날 오후 서연은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유치원 근처 공원을 홀로 걷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세어연 씨.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박현수와 그의 둘째 동생 서준이 서 있었다. 어제와 같은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지훈의 훤칠한 키와 다부진 체격은 사람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었다. 현수 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동생이 잠시 바람 좀 쐬고 싶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지훈의 말은 사실 계획된 것이었다. 그는 어젯밤 이후 계속 서연이 마음에 걸려 비서를 통해 그녀의 주변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유치원이 처한 공영을 알게 되었다. 그는 즉시 이 일의 배후에 최태석이 있음을 직감했다. 최강건설은 이런 식의 악랄한 부동산 매입 방식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서연을 돕고 싶었지만 박현수의 신분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일단 그녀를 만나 위로라도 해주고 싶어 우연한 만남을 계획한 것이었다. 서연은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유치원의 사정 아이들에 대한 걱정 막막한 심정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 땅의 현재 용도지역 규제는 어떻게 됩니까? 최근 토지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나 담보권자 변경 같은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건설사가 제시한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면 그건 협박을 통해 헐값의 매각을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입에서 차임 매수, 용도지역 변경 신청 같은 전문 용어들이 막힘없이 흘러나왔다.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현수 씨, 그런 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마치 변호사나 사업가 같으세요. 경호원이라고 하셨는데 순간 지우는 자신이 실수를 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너무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재빨리 표정을 수습하며 둘러댔다. 아, 예전에 제가 모시던 분이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어깨너머로 들은 풍월이 좀 있어서요. 그럴듯한 변명이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서연의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싸움 실력 법률과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카리스마. 이 남자는 알면 알수록 모순투성이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유령재단 하나를 최대한 빨리 설립하도록 하게. 내 이름이나 글로벌 넥서스와는 전혀 연관이 없어야 하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용돈은 어떻게 할까요? 하며. 그 꿈나무 유치원에 기부할 걸세. 앞으로 5년간의 임대료와 시설 보수 비용을 모두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 기부자의 신원은 철저히 익명에 붙여야 하네.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게. 명령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김 비서는 그의 유능한 그림자였다. 그의 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꿈나무 유치원은 발칵 뒤집혔다. 원장 선생님이 은행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익명의 기부자가 유치원 계좌로 거액의 돈을 입금했다는 소식이었다. 금액은 그들이 앞으로 5년간 내야 할 월세는 물론 낡은 시설을 모두 교체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액수였다.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서연 역시 아이처럼 기뻐했지만 그녀의 머릿속 한편에는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 그녀가 박현수에게 유치원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로 다음 날 일어난 기적이었다. 설마 그가 하지만 어떻게 가난한 경호원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돈을. 모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한편 최태석의 비서는
난감한 표정으로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회장님, 박현수라는 이름의 경호원을 모두 이 잡듯 뒤졌지만 회장님 아드님께서 말씀하신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그의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최태석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의 분노는 이제 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일개 경호원이 아니라면 도대체 정체가 뭐란 말인가? 그날 오후 서연은 유치원 놀이터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적처럼 찾아온 행운에 감사하면서도 그녀의 생각은 온통 박현수라는 불가사의한 남자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뛰어난 싸움꾼이었고 해박한 전문가였으며 어쩌면 그녀의 유치원을 구한 익명의 기부자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박현수는 그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의 정체에 대한 미스터리는 그녀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거대한 수수께끼가 되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기적과도 같았던 익명의 기부금 덕분에 꿈나무 유치원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점점 더 큰 무게로 자리 잡고 있었다. 박현수라는 남자. 그는 의심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존재이기도 했다. 지우는 박현수로서 그녀와의 우연한 만남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는 비서를 통해 파악한 서연의 소소한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녀가 퇴근길에 종종 들르는 작은 서점에서, 주말 오전에 가끔 찾는 한적한 갤러리에서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나타났다. 늘 아들 한두 명을 동반한 채였다. 어머 현수 씨, 여기서 또 뵙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신기한 인연이네요. 이 녀석이 갑자기 보고 싶은 전시가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늘 그렇게 우연을 가장했다. 그들은 함께 그림을 보고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로는 작은 카페에 앉아 인생에 대한 소소한 담소를 나누었다. 지우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말을 아꼈지만 그의 대화에는 평범한 경호원이라고는 믿기 힘든 깊이와 통찰력이 묻어났다. 그는 서연이 좋아하는 무명 화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 전문가적인 견해를 내놓았고 그녀가 읽고 있던 어려운 철학 서적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서연은 그와의 대화가 즐거우면서도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그 만남 속에서 서연과 두 아이, 민준과 서준의 관계, 또한 눈에 띄게 깊어졌다. 서연은 아이들을 경호원의 짐스러운 동생이 아닌 각자의 개성과 생각을 가진 인격체로 대했다. 그녀는 까칠하고 반항기 가득한 민준에게는 그의 꿈인 음악에 대해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주었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서준에게는 그가 어려워하는 역사 숙제를 함께 고민해주며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다. 아이들은 그런 서연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돈이나 배경이 아닌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따뜻하게 인정해주는 어른을 만난 것이다. 서연은 그들이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듯한 포근함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 세 남자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아버지,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준이었다. 늘 아버지에게 반항적이던 그답지 않게 목소리가 진지했다. 서연 선생님,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우리가 돈이 없는 줄 아는데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잘해주셨어요. 옆에 있던 서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형 말대로예요.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정말 들어주세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아는지 진짜로 궁금해 하세요. 다른 어른들처럼 그냥 공부나 해라 하고 끝내지 않으세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훈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이 모든 연극을 시작한 이유였다. 돈과 지위라는 껍데기를 벗겨냈을 때 비로소 보이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있었다. 민준이 결심한 듯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어때요? 서연 선생님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돼도 돈 때문에 아버지를 좋아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처럼 속이는 게 그분께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지훈이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아들들은 이미 한서연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녀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훈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들의 어깨를 감쌌다.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구나. 고맙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문제가 아직 남아있거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서연 씨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아버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그의 말에 담긴 무게를 아이들은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김 비서가 올린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보고서에는 꿈나무 유치원 부지에 대한 최강건설의 계획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최태석은 그 일대의 부지를 모두 사들여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다. 꿈나무 유치원은 그의 거대한 계획에 마지막 남은 눈엣가시였다. 보고서를 넘기던 지훈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유치원 부지의 과거 소유주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그 땅은 그의 죽은 아내 서은혜의 아버지가 소유했던 땅이었다. 은혜의 아버지는 평생 교육 사업에 헌신했던 분으로 아이들을 위해 오랫동안 헐값에 그 땅을 유치원에 임대해 주었던 것이다. 보고서는 더 충격적인 과거를 들춰냈다. 최태석은 오래전 은혜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사기와 협박으로 그 땅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전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은혜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다시 그 땅에 마술을 뻗치고 있는 것이었다. 지훈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 은혜의 사진이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최태석과 그의 악연은 비즈니스 세계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태석과 신의와 정직을 원칙으로 삼는 지훈은 늘 대척점에 서 있었다. 그들의 갈등이 폭발한 것은 은혜의 가업 때문이었다. 은혜의 아버지가 쓰러지자 최태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열한 방식으로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다. 그때 지훈이 나타나 모든 것을 막아냈고 그 과정에서 은혜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최태석에게 강지훈은 자신의 앞길을 막은 철천지원수이자 사랑하는 여자까지 빼앗아간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몇 년 후 은혜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공식적인 사인은 사고사였지만 지훈은 단 한순간도 최태석에 대한 의심을 거둔 적이 없었다. 증거가 없었을 뿐이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태석이 꿈나무 유치원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업성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훈과 그의 죽은 아내에 대한 비틀린 복수심의 발로였다. 지훈에게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비즈니스 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아내의 유산을 지키고 과거의 원한을 청산해야만 하는 숙명적인 싸움이었다. 며칠 후 지훈은 다시 공원에서 서연을 만났다. 그날따라 서연은 유독 말이 없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용히 털어놓았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철없는 동생 서아를 거의 혼자 힘으로 키우다시피 했던 지난 날들. 아이들에게만큼은 자신처럼 외로운 어린 시절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유치원 교사가 되었다는 꿈. 그녀의 담담한 고백은 지훈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지훈은 그녀의 고단했던 삶에 강한 동질감과 연민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강한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편집하여 들려주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 홀로 동생들을 키우는 것의 어려움, 물론 자신의 신분이나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철저히 배제했다.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나 어색함이 없었다.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고 위로하며 그들은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서연은 박현수라는 남자가 가진 고독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강인함과 따뜻함에 더욱 끌렸다. 지우는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순수한 영혼과 강직한 신념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날 밤 지우는 결심을 굳혔다. 최태석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아내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그 땅을 건드린 것을 그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더 이상 박현수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김 비서, 이제 방역을 시작할 때가 됐네. 최강건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하게. 이사회를 소집하고 언론에도 접촉해. 이제 이 지긋지긋한 게임을 끝낼 시간이네. 전화를 끊은 지우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서연의 사진을 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그는 다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 미소를,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유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태석은 분노와 조바심에 사로잡혔다. 꿈나무 유치원이 익명의 기부금으로 위기를 벗어났다는 소식과 아들을 망신준 박현수라는 자의 꼬리를 도저히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방법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돈으로 안 된다면 상대를 철저히 파멸시켜 굴복시키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의 다음 목표는 한서연, 바로 그녀 개인이었다. 며칠 후 유치원 학부모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서연 원감 선생이 익명의 기부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루머였다.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교묘하게 포장된 가짜뉴스는 SNS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선량한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 아이들의 꿈을 훔친 두 얼굴의 교사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효과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믿었던 학부모 몇몇이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을 떠났고 교육청에서는 진상조사를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영웅이었던 서연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다. 동료 교사들의 위로도 그녀를 믿어주는 원장 선생님의 격려도 귓가에 닿지 않았다. 세상이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결국 서연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현수에게 연락했다. 공원 벤치에 마주 앉은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그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억울함과 절망감이 뒤섞인 그녀의 울음은 듣는 이의 심장을 저미게 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그녀의 눈물을 보는 것이 몇백 배는 더 고통스러웠다. 최태석이 감히 그녀를 그녀의 순수한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에 그는 살이마저 느꼈다. 이제 더 이상 가면놀이를 할 시간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섰다. 그리고는 그녀의 떨리는 두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감싸 쥐었다. 세어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 목소리에는 지금껏 그녀가 알던 소박한 경호원 박현수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는 절대적인 힘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놀라 울음을 그치고 그를 쳐다보았다. 저를 믿으세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다. 맹세였고 선언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알 수 없는 약속만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서연은 그의 단단한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자신의 세계로 돌아온 지훈은 완벽한 지휘관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오늘 밤이네. S&E 자선 경매 행사. 이제 막을 올릴 시간이 됐어. S&B 자선 경매 행사는 매년 재계 전기의 거물들과 언론이 총집결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사교 행사였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최태석은 당연히 그 행사의 가장 중요한 손님 중 한 명으로 참석할 터였다. 그곳은 최태석을 심판하기에 가장 완벽한 무대였다. 지훈은 직접 몇 군데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서연에게 연락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꼭 와주었으면 한다고 정중하게 초대했다. 혼란스러웠지만 서연은 그의 목소리에 담긴 힘을 믿고 초대에 응하기로 했다. 그는 또한 그녀의 동생 서아에게도 지인을 통해 교묘하게 초대장이 전달되도록 손을 썼다. 모든 주요 인물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다. 그의 방역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최태석의 비자금 내역 뇌물 장부꿈나무 유치원에 대한 음모를 입증할 자료들, 그리고 결정적인 영상 증거까지.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 있었다. 그날 밤 최고급 호텔 연 회장은 대한민국의 상류층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태석은 아들 진우를 데리고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한서아가 어떻게든 부유한 남자들과 인맥을 만들어버려 애쓰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연 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화려한 사람들 사이에서 섬처럼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현수를 찾았다. 바로 그 순간 연 회장의 모든 조명이 무대 중앙으로 집중되었다. 사회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오늘 밤 행사를 위해 깜짝 손님이자 최고의 기부자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렉서스 코퍼레이션의 강지훈 회장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그리고 무대 위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턱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 그리고 공간 전체를 압도하는 엄청난 권위와 카리스마. 강지훈이었다. 연 회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최태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최진우는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렸다. 한서아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그리고 한서연.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무대 위의 남자는 분명 박현수였지만 그는 동시에 전설 속에나 존재할 것 같던 거물 강지훈 회장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가 침묵에 잠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글로벌 넥서스는 오늘 행사를 위해. 그는 막대한 액수의 기부금을 약정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사람들의 감탄 어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순히 기부를 하기 위해서만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시선이 정확히 최태석을 향했다. 최태석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눈물과 고통을 발판 삼아 자신의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창조가 아닌 파괴를 위해 사용합니다. 지훈은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꿈나무 유치원에 대한 최태석의 모든 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토지 매입 계획서, 협박 편지에 원본 자금 흐름도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죽은 아내의 유산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그는 한서연을 겨냥했던 악랄한 루머의 진실을 폭로했다. 최태석의 유령 회사가 타블로이드 기자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이 스크린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지훈은
모든 사람 앞에서 충격에 빠진 서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 제가 대신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그리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최태석이 자신의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 불법적인 비자금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였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최태석에게 몰려들었다. 최태석은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소리쳤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잿빛이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이 단 몇 분 만에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지우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는 충격에 빠진 사람들의 얼굴을 지나 오직 한 사람 서연에게로 똑바로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섰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깊고 흔들림 없는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세어연 씨. 그의 목소리는 이제 한없이 부드러웠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서연은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충격, 배신감, 혼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기묘한 이해심으로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다. 박현수라는 수수께끼는 마침내 풀렸다. 하지만 그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거대하고 압도적이었다. 최태석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폐허 속에서 두 사람의 시간은 불확실한 순간 속에 멈춰 서 있었다. 자선경매 행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고성을 지르며 몰려드는 기자들 충격과 혼란에 빠진 사람들. 지우는 이 모든 혼돈으로부터 서연을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지시에 따라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길을 터 두 사람은 기자들의 추격을 피해 호텔의 조용한 프라이빗 라운지로 몸을 피할 수 있었다. 묵직한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찬물만 연신 들이켰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앞의 남자를 제대로 마주 보았다. 낯익으면서도 너무나 낯선 남자. 도대체 누구세요? 당신은 내가 알던 박현수라는 사람은 실제하기는 했던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혼란과 상처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만해지는 아들들에 대한 걱정, 아들들을 위한 어머니의 성화로 떠밀려 나간 맞선 자리,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짜 가치를 가르쳐주고 상대를 시험해보기 위해 시작했던 어설픈 위장극까지. 그는 자신의 행동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오직 사실만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서연 씨, 당신을 만난 것은 내 계획 속에 결코 없었던 유일한 변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신의 동생이 나왔어야 했고 나는 예정대로 실망하고 돌아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죠.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그의 행동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다. 자식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마음,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워야 했던 상황. 머리로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하지만 이해가 배신감으로 얼룩진 마음을 치유해주지는 못했다. 그녀가 나눴던 교감, 그녀가 보여줬던 진심, 그녀가 털어놓았던 상처들. 그 모든 것이 그의 정교한 시험의 일부였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밀려왔다. 그래서 전 뭐였나요? 당신의 위대한 시나리오 속에 등장한 변수 아니면 당신 아들들을 위한 훌륭한 교보자였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상처받은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그의 제안을 차갑게 거절하고 그녀는 홀로 라운지를 나섰다.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지훈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무게를 절감했다. 그는 최태석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패배감에 휩싸였다. 다음 날 세상은 강지훈과 최태석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최강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은 즉시 전담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태석 부자는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검찰에 소환되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모래성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이 승리에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서연에게로 향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며칠 동안 넋나간 사람처럼 지냈다.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는 민중과 서준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의 철없는 행동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죄책감이 아이들을 짓눌렀다. 결국 아이들은 스스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한 채 두 형제는 꿈나무 유치원으로 향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이들을 맞이하는 서연 앞에 두 아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오만한 부잣집 도련님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연 선생님,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저희가 정말 못된 녀석들이라서 아버지가 저희를 가르치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반성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준이 형의 말을 이었다. 선생님, 아버지가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그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저희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만났던 박현수라는 아저씨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강지훈 회장님보다 훨씬 더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은 서연이 자신들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는지, 아버지에게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서툴지만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아이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증언은 서연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던 단단한 얼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지훈 역시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막대한 부나 권력을 이용해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박현수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글로벌 넥서스 회장의 이름으로 된 딱딱한 편지 대신 삐뚤빼뚤한 글씨로 직접 쓴 사과의 편지를 보냈다. 화려하고 값비싼 선물, 공세 대신 그들이 예전에 함께 갔던 작은 식당의 소박한 도시락을 유치원으로 보냈다. 도시락 위에는 식사 거르지 마세요 라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번쩍이는 마이바흐가 아닌 그들이 처음 함께 탔던 낡은 국산 세단을 몰고서 그는 단지 이야기할 기회를 원했다. 회장과 시민으로서가 아닌 한 남자와 그가 사랑하는 여자로서. 결국 서연은 그와의 만남을 허락했다. 그들은 예전에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공원을 나란히 걸었다.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꺼내놓았다. 당신의 세계와 저의 세계는 너무나 달라요. 당신의 세상에서 저 같은 사람은 언제든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존재일까봐 두려워요. 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 부와 명예의 정점에서 느꼈던 지독한 고독돈이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벽이 되어버렸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박현수였을 때 그의 목소리는 짙은 감정으로 잠겨 있었다. 나는 가난을 연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던 겁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으로부터 세상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나는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억만장자를 본 것이 아니라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진짜 나를 봐주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몇 년간 내게 일어났던 가장 진짜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어떤 수식도 과장도 없이 담백하고 진솔하게.
서연은 그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 담긴 연약함과 진실함을 보았다. 아들들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다시 맴돌았다. 분노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위로 거부할 수 없는 교감과 이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최종적인 대답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 그 사건 이후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후폭풍에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가고 새로운 새벽에 첫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지만 화해를 향한 길은 이제 막 열리고 있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폭풍 같았던 사건들이 남긴 소용돌이는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지만 지훈과 서연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안개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서연으로부터 뜻밖의 초대를 받았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로 저녁 식사를 하러 오라는 소박하지만 무게 있는 초대였다. 아이들도 함께 지훈이 민준 서준과 함께 도착한 서연의 집은 그의 펜트하우스와는 세상의 반대편에 있는 곳처럼 보였다. 작고 낡았지만 곳곳에 그녀의 손길이 닿은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따뜻한 조명이 공간을 아늑하게 채우고 있었다. 그곳에는 사람이 사는 온기가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하지만 곧 서연이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이고 아이들이 서툰 솜씨로 수저를 놓는 것을 도우면서 어색함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유치원 교사 혹은 수상한 경호원과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저 한 끼 식사를 함께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식사 시간 내내 그들의 대화에는 비즈니스나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오르지 않았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 요즘 유행하는 영화, 서연이 키우는 작은 화초 이야기 같은 소소한 일상들이 오갔다. 서연은 아들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며 장난을 치는 지훈의 모습을 보았다. 세상의 정점에 선 냉철한 기업가가 아닌 그저 아들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서준이가 말했던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저런 것이었음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렇게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잔뜩 상기된 얼굴에 한서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뉴스를 접하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서아는 거실에 앉아있는 강지훈을 발견하자마자 180도, 80도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다. 어머나 강 회장님, 세상에 제가 정말 사람을 못 알아뵙고 지난번엔 제가 정말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과거의 무례함은 까맣게 잊은 듯 온갖 아양을 떨며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언니인 서연을 슬쩍 옆으로 밀치고는 지훈의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사실 그날 맞선 상대는 바로 저였잖아요, 회장님. 저희 사이에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볼 기회를 갖는 건 어떨까요? 제가 회장님의 좋은 파트너가 되어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향한 마지막 시험대와도 같았다. 서연은 슬프지만 담담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았고 아이들은 노골적인 혐오감을 얼굴에 드러냈다. 지훈은 그 순간 완벽하게 대처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세호아 씨, 제가 그날 만나고자 했던 사람은 이제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서연과 두 아들의 곁으로 다가가 자연스럽게 그들 편에 섰다. 마치 하나의 견고한 울타리를 만드는 것처럼 저는 오늘 서연 씨와 이 아이들의 손님으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의 말은 명확했다.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서아의 속물적인 가치관이 자신의 인생에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모욕감에 얼굴이 새빨개진 서아는 저주 섞인 말을 퍼부으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 소동이 끝난 후 서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그림자마저 깨끗이 거쳤다.
그녀는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자신의 배경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한서연을 가치 있게 여겨준다는 것을. 며칠 후 TV뉴스에서는 최태석 회장이 배임 횡령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과거 강지훈의 아내였던 서은혜의 교통사고에 대한 재수사 역시 착수되었다는 짧은 언급이 흘러나왔다. 악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꿈나무 유치원은 완벽한 안정을 되찾았다. 지훈은 자신이 설립한 재단을 통해 유치원 부지를 완전히 매입했고 그 소유권을 유치원의 이름으로 영구히 기증했다. 그것은 억만장자의 과시적인 선물이 아니었다. 죽은 아내의 기억을 기리는 숭고한 헌사이자 그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는 진심 어린 선물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훈은 서연을 데리고 한적한 수목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의 아내 은혜가 잠들어 있는 작은 묘역이 있었다. 그는 은혜의 묘비 앞에 서서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은혜야, 인사해. 한서연 씨야. 당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곳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야. 그리고 내게 다시 웃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기도 해. 그것은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그의 정중하고 진실된 다짐이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화려한 레스토랑도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도 없었다. 오직 진심만이 담긴 목소리로 그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내가 당신에게 어려움 없는 삶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은 때로 복잡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이 처음 만났던 남자 박현수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고 언제나 당신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는 남자로 살겠습니다. 나와 가족이 되어주겠습니까? 서연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다. 몇 달 후 주말 아침,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거실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주방에서는 고소한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식탁에서는 서연이 서준의 숙제를 다정하게 봐주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지훈과 민준이 서툰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티격태격하고 있었다. 지훈은 의외로 요리에 제법 소질이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하나의 가족이 되어 있었다. 지훈은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충만함과 평화를 느꼈다. 그는 단지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위태롭던 아들들을 구했고 가면 속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아들들을 위한 교훈으로 시작했던 위장극은 결국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진실과 사랑을 그에게 가져다준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하고 완전한 행복 속에서 막을 내렸다.